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8일 금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 전 세계 경제와 정세는 그야말로 격동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하루입니다. 한국 증시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고 중동에서는 평화와 전쟁의 갈림길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각국의 속내를 박 작가님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마치 1920년대, 광란의 20년대와 1970년대 오일 쇼크가 동시에 벌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한쪽에서는 기술과 자본이 폭발하며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지정학적 위기가 실물 경제를 위협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풍요와 결핍이 이토록 극명하게 교차하는 지점에는 늘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곤 했습니다. 오늘 그 변화의 흐름을 짚어보죠. 첫 소식은 한국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해 7,49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날이네요. 수치상으로는 축제 분위기지만 내면을 보면 K자형 양극화라는 뼈아픈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도금시대처럼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소수가 독점하는 구조랄까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거인이 지수를 견인하고 있을 뿐 대다수 종목은 소외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과 김건희 씨 사건 항소심 판사였던 신종호 부장판사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까지 겹치며 전국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기술 안보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죠. KF-21 전투기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1600여 회의 비행시험을 마치고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으며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과거 우리가 T-50 훈련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의 감격이 떠오르네요. 자주국방의 핵심 고리를 완성한 셈입니다. 한편으로는 여름철 재난 대비 TF가 가동됐는데 작년 지하공간 침수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네덜란드 총리와 반도체 협력을 논의한 것도 결국 경제와 안보를 기술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됩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이란과의 평화 협상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이지만 시장은 흔들리는 모습이네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의 기술이 작동 중입니다. 합의 가능성을 흘리며 시장을 달래려 하지만 이란 측은 아직 최종 답변이 없다며 신중하죠. 마치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 깜짝 수교를 준비하며 안팎으로 심리전을 펼쳤던 대탕트 초기 모습과 닮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유가 변동성이 커지자 주가는 상승분을 반납했죠. 특히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인공지능 채택 데이터를 보면 AI가 기업의 운명을 가르고 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테슬라 모델 Y가 새로운 첨단 안전 테스트를 통과한 것도 기술 패권 수호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두고 짐 크로우 시대라는 것엔 비판이 나오고 있군요. 네, 테네시주에서 공화당이 흑인 선거구를 분할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세기 후반 남부에서 흑인의 투표권을 제한했던 억압적인 법률들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죠.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권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세 차례의 암살 시도를 계기로 정치 암살자 무관용법이 발의된 점도 미국 사회의 극심한 분열을 보여줍니다. 이런 긴장 속에서 FEMA를 개편해주 정부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보고서까지 나오니 연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중국에서는 전직 국방부장들이 수뢰죄로 사형 집행유예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강력한 처벌이네요. 웨이펑어와 리상푸 두 전직 국방수장이 나란히 무너졌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왕조 교체기나 강력한 집권 시기에 나타나는 군기 잡기와 맥을 같이 합니다. 군분의 부패를 뿌리 뽑아 시진핑 주석의 1인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죠. 대외적으로는 왕이 부장과 리창 총리가 미국 상원 대표단을 만나 상호 존중을 강조하면서도 대만 문제만큼은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평화 공존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이른바 면소사효의 외교술입니다.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분기 GDP 5.0% 성장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성적표입니다. 제조업 투자가 4% 넘게 늘었고 노동절 연휴에는 3억 명이 넘는 인구가 이동하며 소비 활력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건 싱안 2호 양자중계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14.5km 거리에서 물질 얽힘을 구현했는데 이는 도청이 불가능한 양자 인터넷 시대의 서막을 연 것입니다. 과거 화약과 종이로 세계를 선도했던 중국이 이제는 양자라는 새로운 무기로 기술 패권을 꿈꾸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른바 일본판 CIA를 설립한다는 소식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강한 일본 기조가 구체화되고 있네요. 7월 출범 예정인 국가정보국은 일본의 안보 전략이 수동적 방어에서 능동적 정보 수집으로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메이지 유신 당시 서구의 제도를 도입해 강대국으로 도약하려 했던 부국강병의 21세기 버전이죠. 여기에 한국과의 2+2 안보 협의를 통해 중동 상황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논의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러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일 관계를 지렛대 사마 동북아에서 일본의 목소리를 키우려는 전략적 포석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군요. 니케이 6만 2천선 돌파는 실로 놀라운 기록입니다. 중동 리스크 완화와 기술주 강세가 맞물린 결과죠. 특히 인상적인 건 원전 업계의 움직임입니다. AI로 인한 전력 수요 폭증에 대비해 VR 교육까지 동원하며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011년 사고 이후 위축됐던 원전 산업이 AI의 연료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EU의 산업 가속 법안이 일본산 전기차를 차별할 수 있다며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는 모습에서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한 국제경제에 냉혹한 단면도 읽힙니다. 이란 소식입니다.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이 보도되는 와중에 페르시아만에서는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네요. 그야말로 화전 양면 전술의 극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브이를 말하지만 페르시아만 가섬섬 부근에서는 아랍에미리트 전투기로 추정되는 공격이 있었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 침략군에 피해를 줬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유조선 전쟁을 연상시키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이란 내부 경제는 처참합니다. 인플레이션율이 무려 68.9%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리알화 가치는 폭락 중입니다. 전쟁의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글로벌 기술 산업의 핵심인 PCB 가격까지 40%나 폭등시키는 나비 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여전히 견고하군요. 하지만 경제적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56%의 지지율로 우익 블록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과반수가 레바논 추가 점령을 지지할 정도로 강경한 분위기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세켈화 강세와 달러 약세라는 경제적 지뢰가 깔려 있습니다. 수출업체와 기술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19세기 영국이 제국주의 확장기에 겪었던 내부 경제 피로감과 비슷합니다. 증시는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지만 기술 지수는 하락하는 등 불안한 호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승전 기념일을 앞두고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키예프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대피를 촉구했네요. 5월 9일 승전 기념일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방에 공작이 있을 경우 보복하겠다는 경고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드론 공격이 발생해 민간 피해가 나오고 있죠. 주목할 점은 유럽연합의 안토니우 코스타 의장이 푸틴 대통령과의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트럼프의 귀환으로 미국의 정책이 변할 것에 대비해 유럽이 독자적인 출구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한 겁니다. 1차 세계대전 말기 각국이 비밀리에 강화 협상을 벌였던 역사적 장면이 오버랩됩니다. 레바논은 휴전선언에도 불구하고 베이루트가 공격받는 등 상황이 엄중합니다. 휴전은 그저 종이 위에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헤즈볼라 고위 사령관이 사망하면서 긴장은 다시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현재 레바논 인구의 44%가 극심한 빈곤 상태입니다. 2,700명 이상의 사망자와 160만 명의 실향민이 발생한 이 비극 속에서도 엘리비텍 2026 같은 기술 컨퍼런스를 준비하며 재기를 꿈꾸는 모습이 눈물겹습니다. 전쟁 피로감이 극에 달하며 종파를 초월해 이스라엘과의 평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고개를 드는 것도 주목할 변화입니다. 수단은 금과 무기가 순환하는 거대한 전쟁 경제의 늪에 빠진 모습입니다. 네, 수단의 비극은 금이라는 자원이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신속 지원군이 금 밀매를 통해 무기를 공급받으며 수십 년간 전쟁을 지속할 자금을 대고 있죠. 아랍에미리트가 그 배후로 지목되며 국제적 비난이 거셉니다.
경제는 이미 40% 이상 위축됐고 기업 3곳 중 한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난민들은 식량과 교육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극한의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죠. 자원이 권력자의 무기가 될 때 평범한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보여주는 참혹한 현장입니다. 전 세계 단신들 짧게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일본 구마모토성 복구 기금이 100억엔에 육박하며 시민들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농무부는 취약계층을 위해 더 건강한 식품 비치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SNAP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에서는 온수 파이프 파열로 고양이 22마리가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작가님, 오늘 전 세계의 명암을 훑어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기술의 정점인 양자중계와 생존의 밑바닥인 수단 난민의 뉴스가 공존하는 하루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대전환기에는 늘 이런 극단적인 격차가 발생하곤 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인사이트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박 작가님의 오늘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가장 어두운 밤에도 별은 뜨고 가장 거친 파도 아래에서도 새로운 흐름은 시작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표의 숫자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그 이면에 흐르는 변화의 본질을 보는 해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경제 너머의 진실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새로운 통찰이 반짝이는 활기차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